1월 1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통합내각을 띄우며 후보 단일화엔 연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단일화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공학으로 국민 마음을 조종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불안정하다며 안 후보의 지지율이 2등은 돼야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신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555 공약은 지향점이지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안을 밝혔는데 여가부 대신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의 멸공 챌린지와 여권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겹쳐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정 부회장은 어제 앞으로는 멸공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발사 소식에 땡땡이라는 문구를 적어 논란이 이어졌는데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채커 박마커, 류 실장 하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어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채권 준비 다 되면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정치평론을 사실상 재개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단일화 관련 얘기를 했고요. 젠더 관련 이슈도 분석을 했죠.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가 젠더 이슈를 부각하는 데 대해서 집토끼가 나가니까 극우적 포지션으로 이념 공세를 하는 것이라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더 이슈는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건 없다. 이재명 후보 쪽이 좀 더 영악하게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얕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예정인데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오늘 사건반장 대신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단일화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으니 조건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선거에 완주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내일은 이제 심상정 후보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단일화에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 단일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지지율이 굳어진 1월 말쯤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관련 소식을 신채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리고 성추경 후대선, 고소당한 노영민, 엿새만 해도 마지막 방역 때 기본권입니다. 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3월 9일 차기 대선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안철수 탑3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현재 판세는요.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에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구도입니다. 호랑이 띠인 안철수 후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마의 지지율 15%를 달성했습니다.
3주 전 4.6%에서 1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는 박빙이지만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단일화 없는 다자 구도에서 윤석열 40.3%, 이재명 34.7%,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3% 순이었습니다.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각각 이재명 후보를 7.7%포인트, 그리고 17.4%포인트로 이겼습니다. 네, 결국 야권 승리의 절대 반지, 이번에도 단일화인 셈입니다. 양측 다 겉으로는 완주를 다짐하고 있지만 속으론 내심 단일화 카드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을 듯한데요. 단일화 없이 혹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요.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요, 설 연휴를 앞둔 1월까지는 각자 도생, 각자 세불리기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전면 해산과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 화해를 통해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춰 세웠죠. 근데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상당히 단단한 지지율이다. 뭐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거야 뭐 그분들 자유고. 단일화해봤자 끝내 없습니까? 그럼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역시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확실히 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단일화는 없다. 내가 나가야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갔어야 할 사람, 윤석열 후보는 공정의 아이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양강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조금 전 한국기자협회가 주재한 토론회에서도 정권 교체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걸 재차 강조했죠.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선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으로 국민 마음을 조작 또는 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또 윤 후보가 앞설 때는 단일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결국은 정치공학적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단일화라고 예를 들면 정치권의 인사들끼리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합 집산할 경우에 반감이 매우 큰 게 경험이어서 저는 국민들의 뜻에 좀 맡겨놓자, 흐름에 맡겨놓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1월 한 달 각자 도생 세불리기 기간을 지나면 2월부터는 좋든 싫든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까요? 그렇게 10초만 버티면은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하고 상대편이 당황하라. 분명 자기네들이 더 쓸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네, 단일화 누가 당길까요? 자, 두 번째 픽은 선추경 후 대선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당초에 정부의 예상은 28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무려 340조 원에 달했습니다. 법인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데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수가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 못하게 오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가 늘었으니 돈을 더 풀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 주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한 2월 14일입니다. 다음 날인 2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죠. 민주당은 이미 야당과도 합의를 이뤘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추경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두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만이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추경입니다. 하지만 일정 합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임시의 날짜를 확정하자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를 설득하기 전에 날짜부터 잡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자, 여기에 진짜 속내를 하나 더 덧붙였는데요. 대장동 특검 논의는 매번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느냐라는 겁니다.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함께 정부를 여야가 급박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늘도 여전히 특검법 처리에 빨리 협조해달라고 여당 측에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이재명 후보 언젠가 발언했다시피 내가 특검하자고 한다고 진짜 특검하자는 줄 아느냐. 결국은 특검하기 싫다 하는 것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 대장동 특검 논란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또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선 우리 모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이 소환 조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이 대장동 비리 사건 절대 몸통으로 못 갑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엿새 만에 또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새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첫 미사일을 쏜 지 엿새 만인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 날 보란 듯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은 아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깎아내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북한이 진짜 극초음속 맞다. 이렇게 개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 회의를 열고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는 한미 정부 자산에 의해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고소당한 노영민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했다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고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황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노 전 실장에게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 쏘아붙였는데요. 자신은 문 대통령을 만나 석방을 요청했다면서 노 전 실장의 돌출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밝히라 요구를 했습니다. 네, 노영민 전 실장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충북지사 후보로도 꼽힙니다.
어제 아침 과거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방선거도 틈틈이 준비 중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방역대 기본권으로 잡았습니다. 어제부터 마트와 백화점에서 장을 볼 때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그 후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뭐냐 묻는 어르신들부터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다는 손님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손님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데 백화점과 마트 직원은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출입 전 매장 입구에서 QR코드 체크 및 방역 패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6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계도 기간 있어서 빨리 왔는데 왜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왜 먹는 것까지 다 잡아? 하나 벌금 내겠어. 네, 이 같은 방역 패스 논란의 본질, 방역과 기본권 둘 중에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반대 시민들은 방역도 좋지만 유흥시설도 아닌 생필품 장 보는 것까지 막는 건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로 해외보다는 덜 엄격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에 설 연휴를 포함한 새 지침을 발표하는데요.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원칙을 유지할지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에 들어갔지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제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무력 시위를 한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막 나왔습니다. 관련된 속보부터 좀 간단히 정리하고 가면요.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지금 이제 정치적 전환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정될 필요가 있다는 그 중요성을 좀 언급했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일정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상황실에서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여든 야든 이제 남은 최대 변수가 단일화라는 데는 뭐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오늘도 이제 선을 긋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제 정치권의 시각인데 류 실장,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견제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조작 또는 조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단일화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또 윤 후보가 앞설 때는 단일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결국은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대위 부위원장인 강병원 의원은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70년 제1야당이 저는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3자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예, 강병원 의원이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대위 직함은 없고 현재는 그냥 최고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정리하는. 네,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3자 구도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공학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이제 애둘러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오늘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 단일화에 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일단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려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등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진지하게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부터 룰미팅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조직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안 후보 입장에선 이기긴 대단히 어려운 게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원한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에 대한 여론은 조금 엇갈린다면서요, 박마코? 네,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우클릭을 지속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중도를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단일화 논의에 군부를 뗀 인사들은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선거를 앞두고 절대 거강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거강꾼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글쎄요, 뭐 거간꾼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직접 사용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뭐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공식 활동하는 무관하게 안철수 후보 측의 관계자와 물밑 접촉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를 해보니까 단일화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니냐, 민심의 압박하면 두 후보 모두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두 후보의 지지율일 텐데요. 만약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누구로 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월 설 연휴 전까지 각자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 이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심상정 후보고요. 제가 또 군데군데 좀 들었는데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면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박마커 좀 뭐 딴 데 보고 있어요. 또 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것으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현재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최악이라면서 내각제는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에만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단일화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네, 안 후보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대선의 중요성으로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 교체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전쟁과 함께 대전환기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진영에 갇혀 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하 실장, 하 멘토죠? 네. 안 후보가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안 후보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또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는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미친 세금으로 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향후 5년간 청년 안심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네, 신체커가 그럼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국장 원픽 꼽기 전에요. 네. 제가 오늘 뉴스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이고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네. 그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에서 이 17.5% 차이를 5%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뺄셈을 잘못해서 네. 17.4% 0.1% 잘못 계산했습니다. 아, 그래픽은 맞고. 17.5% 포인트 차이가 맞습니다. 네. 자, 원픽도 골라야죠. 네, 오늘 원픽 원픽은 바로 뭡니까? 고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권 절대 반지 단일화, 윤석열 국민 판단, 안철수 관심 없다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식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안을 공약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부모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진심, 변화, 책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국민의 윤석열이라는 팻말 앞에 서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바로 코로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국가가 분담하는 이 임대료 3분의 1 부분은요. 코로나 종식이 되면 세액 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 예산 모두 50조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문제는 아니죠. 고질적인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 급여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그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일주일 전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랑 잠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와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로 꼽은 점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기자회견 장소, 바로 자동차 공장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21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가 끝났음을 선언했던 이 기아차 공장에서 이 회견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수십 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였던 폐 공장을 카페로 리뉴얼한 곳에서 이렇게 회견을 했습니다. 각자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 재생의 비전을 공유한 셈인데요. 세 번째 공통점 바로 100만 원입니다. 이 후보는 추경을 통해서 설 전에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 후보는 당선이 되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시기와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돈을 풀겠다는 발상은 같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점도 있었죠.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한 반면에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성향 차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윤 후보는 최근에 멸공 논란, 표현의 자유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법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중대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언론중재법. 자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이 떠올라.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 윤 후보는 이대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죠. 기자회견에서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언급은 좀 빠졌는데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으로 20대 여성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 병사들에게만 이걸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십니다. 네, 다만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일부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청년들의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 청년 기본소득 강조한 바가 있었죠. 다시 윤석열 후보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새해 들어서 우리 윤석열이 달라졌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절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한 이후에 지하철 출근 인사 그리고 지옥철 체험을 하기도 했었죠. 7글자의 간결한 메시지로 짧고 굵게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지지자들이 모인 지역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네, 이런 변화의 배경엔 돌아온 이준석 대표가 있다는 평가죠. 이 대표는 이른바 준석열 대전의 극적인 봉합,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사퇴 직전까지 갔던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둘만의 대화를 공개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대선 졌을 때 집에 갈 사람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윤 후보 뭐라세요? 그냥 웃죠. 거기 왜냐면 옆에 뭐 같이 배석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설마 우리 대선 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퇴할 것 같냐? 아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깐부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대표가 제안한 방향대로 윤 후보가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도 관건이지만 당장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이 대표 역시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안 후보의 관계 좋지 않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 대표는 오늘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 내부 여론조사라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면 윤 후보는 지지율 반등 시점을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역전의 드라마도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전망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나온 뉴스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이 후보와는 이렇게 크로스를 이룬 모습이죠. 30대에서도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진 모습인데요. 다만 이번 조사는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야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려면 앞으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 윤석열이 달라졌어요. 이 캠페인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여권 인사들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이준석 감독, 윤석열 주연의 막장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혹평이 나왔습니다. 당 밖의 여권 인사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윤 후보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반등이고 지금 떨어져 나간 지지층은 중도층 산토끼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집토끼,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아니면 모시게 그 하이리스크 전략, 특히 이념 공세 이런 걸 한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그 극우 커뮤니티 문화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유치한 망상의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 네, 특히 젠더 이슈에는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대남을 핀셋 공략하는 국민의힘의 전략, 오히려 최대 부동층인 20대 여성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인잔 오른쪽으로 돌리면 와인은 왼쪽으로 돌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어떤 반작용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산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20, 30대 여성 유권자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기를 자극할 수도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니까요. 네, 여기서 잠깐 윤 후보의 문제의 이대남 공략 전략 바로 이 7글자들인데요. 여가부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인상 공약입니다. 이 공약들의 원조는 나다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결혼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사병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공약 모두 내가 원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허 대표가 원조를 주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도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결혼 출산 보조금 1억 1,700만 원 공약도 본인의 결혼 수당의 표절이라면서 나경영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윤 후보의 공약 표절 논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내 경선 당시에 군필자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을 놓고 유승민 후보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에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형 GIB를 하고 싶다. 민간 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점을 드리는 주택 지원이 있고요. 지난 7월 유 전 의원이 내놓은 군필자 지원 공약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의 공약 내용과 사실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캠프에선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윤도리코 아니냐라는 혹평도 쏟아냈습니다. 네, 공약의 출처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유권자에게 중요한 건 공약을 진짜 실천할 사람이라는 신뢰 그리고 일관성 아닐까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원 마련 같은 현실성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임대료 나문제, 월 100만 원 부모급여 공약, 준석열 케미 결론은? 네, 오늘 여야 유력 주자들이 중요한 행사를 치렀죠.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국가가 3분의 1씩 각각 부담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는데요. 5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민주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후보는 미국을 참고한 한국형 PPP, 그러니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이미 공약을 했었다면서 대출을 먼저 해주고 임대료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상환시 면제해주는 공약인데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액공제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또 아이를 낳으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공약했는데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겁니다. 관련해서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에 대응하는 부처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한 개의 부처가 아니라 복수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뭐가 가장 다르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시장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 그리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죠. 이재명 후보는 핵 잠수함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상황인데 윤 후보의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미사일 성격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핵을 탑재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평화 쇼를 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이재명 후보 모두 유엔 제재를 선제적으로 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참 우리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여야 설전이 어제도 뜨거웠는데 그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약 발표 직후까지 후보 본인은 몰랐다고 했던 원희룡 정책본부장, 오늘은 여가부를 충치에 비유했습니다. 정부 기구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자기의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편들고 그리고 남녀 간의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기능과 그 세력은 해체하는 게 맞다.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 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 여가부가 충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생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선명한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은 기존의 업무와 아동 청소년 업무 등을 개편하자는 의견이라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반박했습니다. 양성평등부로 가든 성평등부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그 부분은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개선하고 보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분열 정치와 자극의 정치,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걸로 이익을 얻으려고 왜 그러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재임 당시 최고위와 협의가 없이 임의로 일부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건데요. 3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서초갑의 전희경 전 의원,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전 의원입니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권 전 사무총장이 임의로 이들을 임명한 사실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진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최고위에서 그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 없이 이제 조직국장 명의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보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고 그것은 효과가 없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공약, 준석열 케미 결론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모래 귀국입니다.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하면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발이 묶여있던 아시아나 항공편 승객과 승무원이 목요일인 모레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아시아나 측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정오에 알마티 현지 출발을 목표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잠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항의 제반 상황에 따라서 출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 착륙했던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 77명은 반정부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면서 입국 수속도 받지 못한 채 공항에 발이 묶였는데요. 이튿날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이 이들을 인근 호텔로 대피시키면서 12시간 만에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민과 현지인을 제외하고 승객 7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15명이 호텔에 투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금괴 254개입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저녁 이 씨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의 주거지 3곳과 이 씨 아버지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금괴 254개와 현금 수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이 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1개 중 755개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금괴 90여 개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돼지 심장인데요.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 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술은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 질환자인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습니다.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환자는 수술 후 사흘째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식된 장기는 현재 사람의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그동안 동물 장기 이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술이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백 반장이 소개했던 뉴스 중에 두 번째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 아버지가 지금 이제 실종돼서 수색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자, 관련 속보 제가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하이빈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을 바탕으로 세계 5강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노믹스, 이재명의 이코노믹스를 합쳤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표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 비교적 편안한 복장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넥타이와 셔츠 대신에 스웨터를 입었고 아이돌 가수 무대에서나 볼 법한 마이크도 착용했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네, 후보 스스로도 벅차오를 정도로 거창한 목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다는 걸까요? 무려 세계 5강 대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3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의 대전환, 공공기관 및 금융개혁, 그리고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체제는 개혁하되 국가가 대대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꾸준히 밀어온 그 면모, 바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경제개발 60년 성장 신화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K 콘텐츠 산업 등 소위 요즘 핫한 신산업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수도권에만 성장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발전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담하다 보니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이름. 그래서 정치는 가장 좋은 정책을 연원을 따지지 않고 누가 말했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좌파냐 우파냐,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이 후보 이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이른바 우클릭 지적 받은 적 있죠. 그래도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진영 논리는 과감하게 피해야겠다고 다짐했나 봅니다. 그런 이 후보도 철저히 선 긋는 한 사람 누굴까요? 그분은 가짜 실용주의자고 저는 실제 실용주의자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 747 공약은 기망이었습니다. 이 후보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취지의 경제 관련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후보 직속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00만 디지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뭐래도 경제를 앞세운 이 후보의 행보, 지지율의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스권,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인데요. 주가가 일정한 폭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지금 40% 부근을 맴돌면서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꽤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40% 넘어선다, 희망회로 돌리면서 장밋빛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근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도 좀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 그것을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민생 중심의 정책 행보와 그 앞으로 TV 토론 등을 통해서 그 지지도의 추가 상승에 주력하고 예. 조만간 안정적인 40% 지지율을 돌파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조정식 의원이 방금 지지율 상승을 위한 길로 언급한 민생 중심 행보. 최근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밀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1분 내외 짧은 동영상 쇼츠 3편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공약,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과 밀접한 공약 중에서 언급된 주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점점 노동 시간이 단축될 거고 여유 시간 늘어날 텐데 그럼 인간이 대체 뭘 하겠냐? 더 놀겠죠. 우리 자치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놀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상 공간 안에서 논단 말이에요. 공약만 친근하면 안 되겠죠. 저 멀리 어디 좋은 집 사는 TV 나오는 대통령 후보 말고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래퍼가 되어서 깜짝 등장했던 이 후보, 이번엔 심사위원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불만이나 희망사항을 노래로 만들어서 보내면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노래로 불만이나 소원을 노래로 하면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라, 후보가. 예,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댄스곡이면 막 춤을 춰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트로트면 뭐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는 뭐 트로트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른바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 이달 말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노려 대국민 오디션 형태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오디션의 키를 잡은 사람, 최근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예능 PD 출신 김영희 홍보소통 본부장입니다. 공모를 받고 심사를 통해 6곡에서 8곡 정도를 추려서 선발된 사람을 실제로 무대 위에 불러서 공연도 하겠다고 하네요. 1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 뭘까요? 1등상은 특전이 있습니다. 어떤? 이재명 후보 1회 동행권. 설 연휴 때 재미있게 이제 업로드 시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연일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하지만 2030 세대가 그만큼 이 후보를 가깝게 느끼고 있을지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이런 짤도 있었죠. 윤석열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웨비우스의 띠를 보는 듯한 이 청년 세대의 마음, 사로잡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번복하고 또다시 출연을 결정하면서 시끌시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다 페이스인지 뭔지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에 거기를 제가 인터뷰에 응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마치 표면화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젠더 갈등 이슈로 남성과 여성 유권자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 후보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가서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또 쪽지가 쫙 날라왔어요. 왜 그러냐? 가거든 진짜 이 나라가 그 성불평등한 사회인지 창업에도 여성을 우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물어봐달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연일 강경한 뉘앙스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 이 후보 다소 애매한 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더적 거리두기라고나 할까요?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남자냐, 이대남이냐, 이대녀나 선택해서 여냐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앞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보여준 단호한 태도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한 톤 낮춘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기성세대 책임이다.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더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싸우지 말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결국 기승전 경제 성장인 듯도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기회 총량을 늘려야 된다. 미래가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아이도 낳고 또 내 자녀들은 내가 살았던 이 힘든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두고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약은 거죠. 그 젠더 이슈를 터뜨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얘기를 일단 듣고 그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그 대통령 후보는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재명 캠프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발이 좀 있더라도 이대남 혹은 이대녀 어느 한쪽 표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과 달리 조금은 조심스럽게 간다. 이런 분석이죠. 로어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리스크를 지나치게 높이는, 위험도를 높이는 전략은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선거 전략 측면에선 효과적일 수 있어도 소외된 목소리를 충분히 또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죠. 2030의 여론이라 하지만 그중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거대 양당이 호명하는 청년은 여전히 수도권, 중산층, 4년제 대졸 청년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현실판 버전 얘기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단 것을요. 2030 세대의 MZ세대, 소위 요즘 애들 편 들어주고는 싶지만 그래도 선거는 이기고 싶은 대통령 후보. 과연 40% 지지율을 훌쩍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좋아. 이런 것을 못 느끼는 진영의 대표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젠더 이슈는. 그러니까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건 없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 후보직 속의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인력 자체가 매우 적다고 했는데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낸다면서 총 7가지의 세부적인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에 취직 후에 상환하게 하거나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555 공약을 이제 구체화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다만 목표 달성 시점을 임기 내로 국한시키지는 않는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네, 오늘 오전에 신경제 비전 발표를 마친 이후 본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국력 세계 5위, 주가 5천 시대, 이게 555 공약이죠. 이 달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도달할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전혀 우리 역량으로 안 된 목표는 아니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 공약을 베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 공약을 따라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을 모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공약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렇게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는가. 네, 안 후보가 언급한 건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입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5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어서 주요 5개국 G5에 진입하겠다면서 555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 공약을 따라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555가 똑같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주장이군요. 자, 오늘 아까 이제 그 하멘토가 자꾸 하실장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러니까 하멘토가 얘기했지만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투트랙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이잖아요.
새로 나온 얘기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국장, 근데 실장은 저 하나로 좀 알았어요. 부족하신데요. 네. 알았어요. 제가 네. 헷갈려서 그래요. 네, 헷갈리는 건 저의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고요. 네. 네. 아무튼 이 소확행 공약이 뭐냐면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포인트, 그리고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공약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본인 동의 없이는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각 정부 부처에 마일리지 포인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다면서 조만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강 도약하겠다. 경제비전 이제노믹스 발표. 유시민, 야근 이재명, 젠더 이슈 발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정치권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발 멸공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멸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인의 그 SNS에 땡땡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논란이 이어졌죠.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군인 시절 목이 마르고 닳도록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역한 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도 멜로디와 가사가 귓가에 맴도는데요. 군가계에선 워낙 불후의 명곡이다 보니 랩 버전으로 리메이크된 적도 있죠. 이렇게 조국을 지키는 게 우리의 길,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내 한 몸을 더 바쳐 뜨거운 젊음을 바쳐서 결의 생명과 자기를 지켜 우린 언제나 게이지 육식에서. 새 벽두부터 공 하나가 정치권을 집어삼켰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고요. 용진이 형이 쏘아올린 멸공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인스타그램에 줄기차게 멸공의 횃불을 들어 올리고 계신 분이죠.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기업인을 오늘의 인물로 선정한 건 주민 최초인데요. 대선 국면에서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의 입이 쟁점화되는 건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디지털 원년입니다. 디지털로 온전하게 피보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올해를 디지털 피보팅 원년이라고 선언한 정부 회장, 사업적으로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멸공 피보팅 원년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피보팅 쉽게 말하면 이 전환한다라는 뜻인데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멸공 모드로 피보팅했습니다. 멸공의 서막은 모두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삭제에서 시작됐는데요. 정부 회장 며칠 전에 숙취 해소제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 인스타 측이 대뜸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해당한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황당했던 정부 회장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고 항의했는데요. 여기에 멸공이란 단어를 해시태그를 걸었습니다. 이걸 한 게 바로 나비 효과로 돌아왔는데요. 인스타 측은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정 부회장에게 후퇴란 없었습니다. 형님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따로 못 바꾸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의 사진이 담긴 기사와 함께 멸공 게시물 릴레이를 이어가는데요. 용진이 형이 던진 멸공을 받은 사람, 다름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트위터에 정 부회장을 겨냥해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정 부회장이 이에 응수하면서 일이 점차 커졌습니다. 조 전 장관 게시물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에 리스펙트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근데 멸공 피보팅 이제 돌이키기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못 바꾸세요. 정 부회장은 멸공을 이용한 언어 유희도 선보였습니다. 멸치와 콩으로 맛있는 요리를 구상해 봐야겠다. 글을 남긴 건데요. 이른바 멸콩 챌린지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마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면서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이렇게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자, 멸치와 콩 줄여서 멸콩입니다.
정 부회장과 인스타 맞팔로우를 맺은 분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멸공의 배턴을 이어받은 건데요.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윤 후보를 필두로 야권 인사들이 이 멸콩 챌린지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SNS에 멸콩 장보기 인증샷을 올린 겁니다. 보다 못한 여당도 이에 질세라 칼을 꺼내들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최근에 무슨 달걀, 파, 무슨 콩, 멸치 뭐 이걸 사면서 이런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멸치 논란으로 이렇게 확 색깔론을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가는 모습이 참 유치해 보입니다.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나 봅니다. 민주당은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윤 후보가 들른 대형마트, 신세계 그룹 소속의 이마트죠. 조국 전 장관은 왜 굳이 집에서 먼 이마트까지 갔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여기에 윤 후보가 산 멸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후보가 산 여수 멸치를 놓고 여순 사건을 소환한 겁니다. 여수는 여순 항쟁 때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아픈 역사를 건드리면서 국민을 갈라세우는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도 불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권은 정 부회장의 군 면제 이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딱 1kg 넘어서서 아슬아슬하게 체중을 초과해서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체중을 불린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중을 빼고 지금도 이제 평상시 체중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멸공할 거면 군대 가셨어야죠. 본인은 안 가고 SNS로 멸공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 타격을 넘어 사업적 타격도 감행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이뤘는데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 이마트의 자회사죠. 정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계열 음식료는 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멸공 논란이 이렇게 과열 양상으로 오르자 이제 양쪽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멸공의 횃불을 지펴봤자 서로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멸콩 챌린지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출구 전략을 고민한 모습입니다. 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이걸 릴레이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런데 이걸 여럿이 밀고 나가면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선거에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윤석열 후보도 멸공과 선을 거는데요. 제3자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인스타에 멸치, 콩 이런 해시태그는 누가 건 걸까요? 멸공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해시태그를 멸공?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이마트에서 장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날부터 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정 부회장이 멸공을 외치든 말든 그냥 두면 될 것을 조국 전 장관 등이 나서서 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런 북한 문제라면 그 부르르 떨면서 경기 일으키듯이 또 편들고 나서는 그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하면서 일이 커졌잖아요. 그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늘 인스타그램 같은 데 활동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가만두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을 갖다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민주당도 멸공 출구 전략을 내놨습니다. 멸공 비판도 불매운동도 이만 멈추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 정치를 멸공을 외치던 한국 전쟁 직후의 세계 최빈국 상태의 냉전 시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멸공에 반응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를 주더라도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일입니다.
멸공 논쟁을 계속 벌이는 건 소모적일 뿐더러 야권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란 시각인데요. 정성호 의원은 특히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서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없는 매력 덕분일까요? 정용진 부회장은 애초 출구를 찾을 생각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못 바꾸지. 정 부회장 자신의 미필 문제를 제기한 여권에 항변했죠. 군대 안 갔다 오고 6.25 안 겪었으면 주둥이를 놀리지 말라는데 그럼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 이런 뜻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는 기업인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멸공 사태의 파장으로 최근 신세계그룹 관련주가 하락했죠. 오너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때문인지 잠시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멸공 관련 발언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습에 나선 지 반나절 만에 정 부회장이 인스타를 재개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정 부회장은 해당 기사 내용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렇게 땡땡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 느낌상 멸공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직접 언급하진 않았군요. 일종의 타협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다시 논란이 커지자 일단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치고 빠지기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정 부회장의 말로 대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빠꾸도 뭐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노빠꾸 정신이 사실 필요해요. 네. 자, 박준호 마커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속보를 얘기했지만요. 땡땡도 논란이 커지니까 게시물을 아예 삭제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논란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 게시물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대신 땡땡으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게시물을 내린 건데요.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노 정영진이라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은 건데요. 이후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로 수정했습니다. 네, 정혜영 분들 아시겠지만 이 포스터는 신세계그룹 홍보 임원이 정 부회장에 보고한 내용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정혜영 분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노 재팬 포스터를 모방한 포스터인데 이제 본인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 부회장이 북한 미사일 관련 이 게시물을 삭제한 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어제 6.8%까지 하락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거론됐던 신세계 주가는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자제를 촉구하긴 했지만 오늘도 뭐 정치권에서 논란은 이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스타벅스에 가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뭐 SNS에 올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리고 계속해서 그런 운동도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용진형이 쏘아 올린 멸공, 여야 수습 노력에도 논란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뉴스가 정말 많은 시즌이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